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영업자 부채 불안이 심각한 상황 맞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자의 평균 연체액이 1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 자영업자들이 창업을 할 때 부채에 의존을 했을 텐데 그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면 결국 폐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수년간 수십 년간 그 식당을, 그 가게를 운영해 왔던 자영업자께서 그동안 찾아주신 고객님들께 감사합니다라는 이 문구를 적어서 이 가게 문 앞에 걸어놓는 그 자영업자의 심정은 정말 어떠할까 하는 마음도 안타깝게 듭니다. 결국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빚에 의존해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빚을 갚을 능력이 계속 유실됩니다. 그러다 보면 폐업으로 내몰리게 되는 거죠. 뭔가 희망을 가지고, 뭔가의 꿈을 가지고, 뭔가의 야심과 어떤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꿈과 희망과 그 목표가 사라지게 되는 과정이지 않나 하는 그 자영업자 입장에서의 마음도 우리는 많이 헤아려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자영업자들의 마음도 그렇지만 그런 자영업자의 문제가 결국 우리 한국 경제에 또 사회 문제로 연결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가 2,700만 명 정도 되는데 대략 한 700만 명이 조금 안 되는 규모가 자영업자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그러면 이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그냥 예의주시할 수만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했고, 이 자영업자의 이 부실 문제가 금융 불안을 야기할 것인지, 결국 경제적으로 어떤 파급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판단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꼭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지금부터 해당 내용을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국가별로 채무 상환 부담을 한번 계산을 해 보면요, DTA라는 개념이 있고 DTI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DTI는 굉장히 유명하죠. 처분 가능 소득 대비 부채 비율, 그러니까 소득 대비 부채예요. 그리고 DTA는 이건 자산 대비 부채입니다. 그래서 debt to asset, debt to income 이렇게 달라지죠. 근데 이게 둘 다 높으면 높을수록 나쁜 거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DTA가 50%를 상회하는 나라가 노르웨이와 한국밖에 없습니다. DTI 기준으로 200%를 상회하는 나라가 또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DTI가 200%를 상회하고 DTA가 50%를 공통적으로 상회하는 나라는 딱 두 개밖에 없는데 노르웨이와 한국입니다. 주요 OECD 국들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채무 상환 부담, 결국 소득으로 부채를 갚는 거고 자산으로 부채를 갚는 건데, 그죠? 근데 자산으로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고 소득으로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다면 가계 부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는 나라이다 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계부채 규모가 1,800조, 1,900조, 최근 또 가계부채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는 이런 현상을 놓고 총량적인 면에서 가계부채 규모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이 국정감사의 영상을 몇 개 봤어요. 근데 참 국회의원도 한국은행 총재한테 질의를 하려면 한국은행 총재보다 경제적으로 더 많은 것을 알고 정말 그 냉철한 송곳 같은 질문을 해서 한국은행이
혹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을, 통화정책을 이런 금융부실 상황을 안고 더 잘 정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안할 수 있을 텐데 한국은행 총재만큼 금융위원회 위원장만큼 경제적, 금융적 그런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의 모습들을 보고 느꼈고, 그것이 결국 경제 관련 국가기관들을 채찍질하고 당근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국회가 오히려 또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규모가 이렇게 늘어나니 문제다. 그거는 굉장히 언론 뉴스만 봐도 다 알만한 주제고, 그 규모가 늘어난다고 무조건 문제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까? 1000조 원 돌파하면 문제고 1100조 원 돌파하면 더 문제예요? 1200조 돌파하면 더 문제고요? 1500조 돌파하면 문제고, 지금은 1800조, 1900조에 달하니까 만약에 이 가계부채 규모가 2000조 달하는 순간 위험한 건가요? 2100조 원 달하면 더 위험한 건가요? 그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총량적인 접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나는데 소득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든가,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데 소득을 가지고 이자를 갚지 못한다든가, 어떤 계층의 부채 문제가 정말 갚을 수 없는 부채의 성격이 있는지를 명확히 핀셋으로 잡아내듯이 송곳같이 그 문제를 지적하고 꼬집어내듯이 그렇게 분석하고 재정정책, 금융정책을 펼쳐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강조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총량적인 면에서 소득 하위 40%의 가계부채 보유 비중은 한국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가 있는데, 총량적으로도 있는데, 근데 소득 하위 40%가 부채를 많이 짊어지기보다는 소득 60% 상위, 쉽게 말하면 중산층 이상의 가계부채 보유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신용도별로 봐도 고신용 등급의 차주가 가계부채를 많이 끌어다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모습 속에서 가계부채 규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지적하는 거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찾아야죠. 문제를 찾아보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의 건전성을 진단해보고 가계부채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늘어요. 기타 대출 규모는 오히려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제를 하나 깐다면 주택가격이 만약에 폭락한다. 그래서 이 주택을 팔아도 빚을 변제할 수 없을 수준으로, 그러니까 부채를 끌어다 썼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끌어다 썼는데 빚을 정산하기 위해서 집을 팔아도, 뭐 금매를 해도 그래도 빚을 정산할 수 없다라고 하면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집값이 폭락하면 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건전성은 굉장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집값이 폭락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겁니다. 근데 폭락하지 않는다면 가계부채 규모의 문제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가계대출의 규모가 어떻게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를 보셔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기 때문에 만약에 주택가격이 하락이 아니라 약보합이 아니라 폭락만 아니라고 한다면 가계대출 문제가 심각하게 치닫게 되진 않습니다. 다만 폭락한다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폭락 여부는 여러분이 아시듯이 지금 폭락하는 과정은 아니라고 일단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제가 부동산 시장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값이 뭐 이렇게 폭락한 적은 별로 없어요. 폭등한 적은 있고 구조적으로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우상향해 왔기 때문에 지금의 전제로서 폭락할 거라고 전제하고 가계부채 문제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면
가계부채 어디에 문제가 있나? 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늘어요. 비은행 금융기관, 이금융권을 중심으로는 오히려 줄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대출은 디레버리징 절차에 있어요. 건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느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느는 거예요. 고신용 등급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부채가 느는 거예요. 부채의 총량적인 면에서는 은행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고소득층과 고신용 등급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규모 1900조가 터진다라는 종류의 의견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가계대출 전기 대비 증감을 보아도 은행을 중심으로 늘지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가계부채가 건전성을 판단해 본다면 그래도 갚을 수 있는 부채, 주택담보대출은 갚을 수 있는 부채잖아요. 금매라도 처리를 한다면, 경매라도 처리를 한다면 갚을 수 있는 부채의 성격이 되잖아요. 그게 가계부채의 건전성이라는 면에서는 가계부채 총량적으로는 크게 흔들리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가계부채의 가장 약한 고리는 무엇일까? 정리한 대로 자영업자의 대출입니다. 잠깐 자영업자의 대출을 좀 정의 내려드리겠습니다. 이 가계신용이라고 합니다. 약 1882조에 달하는 1900조에 가까운 가계신용이 있는데 가계신용에는 판매신용이 있어요. 근데 판매신용은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요. 그거 판매신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빚져서 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 한 달 있다가 결제를 해주는 거죠. 그게 판매신용입니다. 근데 판매신용도 늘어나면 위험한 거기 때문에 또 가계신용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죠. 비자영업자, 임금근로자 가계의 대출, 그리고 자영업자 가계대출이 있습니다. 잠깐 비자영업자의 가계대출 규모가 자영업자 가계대출 규모보다 훨씬 크네? 그러면 비자영업자, 임금근로자의 대출이 문제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2,700만 이 취업자 중에 2,000만 정도가 임금근로자예요. 2,100만 정도에 가깝습니다. 자영업자는 나머지 6,700만 명이 자영업자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 4% 정도 되는데 가계대출 규모에서는 오히려 자영업자 가계대출 규모가 23, 4%를 넘기 때문에 가계부채 규모 면에서 자영업자 가계대출 문제가 문제인 겁니다. 그 다음 자영업자가 가계대출을 짊어지고도 있지만 또 사업자 대출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자영업자 대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사업자 대출, 자영업자의 가계대출 문제. 이게 바로 자영업자 대출이니까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좀 광의의 의미에서 본다면 가계신용 1,800조, 900조보다 더 큰 범주의 가계부채 규모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잠깐 개념적 정의를 먼저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자영업자 대출 정말 문제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0.9%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체하고 있는 가계대출은 아마도 연체를 3번 연속하면 갚지 못할 부채의 성격이다. 부실채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물론 연체하는 대출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그 대출이 무조건 변제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연체가 지속된다면 못 갚는 것이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근데 그 가계대출 연체율이 최근 상승했습니다. 불안합니다. 근데 이 가계대출 연체율하고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하고 비교해 보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52%예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가계대출 연체율 안에는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이 포함된 거니까 그걸 가감해서 보면 기울기가 훨씬 더 달라지죠. 그럼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과 임금근로자의 연체율은 크게 다르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의 문제냐? 1,900조의 문제가 아니라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의 문제가 있겠다.
라고 먼저 포커스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가계, 자영업자, 취약차주 연체율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취약차주의 정의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다중채무자라는 조건이 있어요. 다중채무자는 세 가지 이상의 빚을 가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대출 이런 종류의 대출이 있다. 그러면 세 가지 이상이잖아요. 그럼 다중채무자예요. 그 다음 신용등급 면에서 하위 등급에 있다. 저신용 등급에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이 소득계층으로 봤을 때 저소득계층에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계층이거나 혹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 등급 계층인 분들을 취약차주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취약차주의 연체율을 계산해 보면 가계의 취약차주 연체율을 보면 9.97%로 올라왔어요. 근데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더 높죠.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자영업자의 취약차주 연체율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전체 가계 중에 가계의 대출자 중에 취약차주는 몇 퍼센트나 되나 인구수로 비중을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취약차주의 비중은 얼마 1900조 중에 취약차주가 짊어진 빚은 얼마나 되나 이게 취약차주 대출 비중이죠. 두 가지 구분해야 됩니다. 가계대출을 짊어진 차주 중에 취약차주가 몇 퍼센트가 되나 이게 가계의 취약차주 수 비중이고요. 전체 대출액에서 취약차주의 대출 비중은 얼마나 되나 이런 기준이 두 가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가계 기준이 있고 자영업자 기준이 있는데 두 기준 다 자영업자의 취약차주 수 비중이나 자영업자의 취약차주 대출 비중이 둘 다 가계 기준보다 월등히 높죠. 이것을 본다면 아마도 그 취약차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취약차주 중에서도 더 많은 대출 규모가 자영업자에 내몰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 취약차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대략 5, 6% 됩니다. 그 정도에 해당하는 취약차주 중에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이 자영업자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체자 수 비중이나 평균 연체액을 볼게요. 가계대출의 연체율이나 연체자 수가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 또 연체자주 중에 평균 연체액이 얼마나 되나 이것을 좀 따져보면 상대적으로 평균 연체액이나 연체자 수 비중이나 연체율로 보나 가계대출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자영업자 대출의 문제가 심각하게 이렇게 치솟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의 평균 연체액이 1억 2,200만 원. 그러니까 자영업자 가구당 그 연체자, 자영업자 연체자주, 연체자 한 가구당 평균 1억 2,200만 원의 연체액이 지금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계대출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계대출 중에 일정 비중이 자영업자 대출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부분을 제외해 놓고 생각해 보면 가계대출의 연체율이나 연체자 수 비중이나 연체액의 규모가 증가하는 기울기가 좀 더 낮겠죠. 그러니까 자영업자 대출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결국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은 자영업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자영업자는 정말 엄청 힘들겠다. 그래서 폐업할 수 있겠다. 폐업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이런 종류의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런 일들이 저는 경제 전문가니까 금융부실로 연결이 될까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실제 은행 대출의 경우에는 연체율이 그렇게 높게 치솟지 않아요. 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높게 치솟아요. 근데 임금 근로자나 고소득층이나 고신용 등급의 경우에는 굳이 2금융권의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1금융권에서 대출이 충분히 끝납니다. 근데 2금융권으로 가는 계층이 누굴까요? 저신용 등급이면서 저소득 계층이면서 자영업자이면서 영세 자영업자이면서 취약차주의 경우에 더 2금융권으로 내몰리는 거예요. 그들의 연체율이 높게 치솟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본다면
비은행 금융기관의 사실 장기 평균선을 넘는 이들의 연체율이 좀 심각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것은 곧 금융부실로 연결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금융권의 부실로 연결될 수 있겠구나. 최근에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안을 7월이 아니라 9월로 변경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적용을 변경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자영업자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일견 이유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유가 된다 하더라도 자영업자들의 이런 부실 문제, 금융 부실 문제는 스트레스 DSR을 처음 시행안을 발표할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미 알고 처음부터 9월 시행이라든가 아니면 조정된 안을 발표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 7월로 하기로 했다가 9월로 변경하면서 더 큰 혼란을 가져오는가 하는 그런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어쨌든 9월로 변경한 것은 이 자영업자들의 금융부실 문제에 있어서 숨통을 좀 튀어놔야 되겠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DSR의 단계를 보면 1단계는 주택담보대출에 한했었어요. 근데 2단계에서는 은행권의 경우 신용대출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1단계에는 이금융권은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2단계에서 이금융권의 주담대도 포함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용대출에 의존하는 계층, 이금융권 주담대에 의존하는 계층은 상대적으로 취약차주일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영세 자영업자 취약차주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시행안을 뒤로 연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돌연 연기한 것은 잘못이죠. 정책의 혼선이죠. 정책의 일관성도 부재하죠. 금융권에 굉장히 많은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혼선을 줬죠. 그건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배경에는 여기에 있는데, 그 배경에는 결국 자영업자를 신경 쓴 것이다. 저의 의견을 드린다면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는 것도 계층을 분리해서 자영업자 대출에 한해서는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안을 조정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미뤄놓은 과정에서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의견을 드린다면 지금 이 자영업자들의 부실 문제가 이금융권의 가계금융 부실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금융위기로 갈 만큼의 기여도는 없습니다. 그 규모 면에서. 다만 이 금융부실 자체가 자영업자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폐업으로 내몰리고 또 재기하기가 어렵게 만들고 하는 그런 요인들도 감안을 해보고 거시경제 건전성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저의 생각에는 자영업자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제가 지난주에도 자영업자의 이 폐업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거론을 했고, 오늘 이어서 자영업자 2편으로 전개하는 건데 1편도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라고, 거기서 제안해 드렸던 것처럼 결국 자영업자의 구조적인 문제는 과밀화에 있고, 과밀화로 인해서 영세화가 전개되고 부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에, 과밀화를 방지하도록 그 지역 상권마다의 업종 분배를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거나, 오히려 과밀화된 영역에서는 또 다른 추가적인 과밀화를 야기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든가, 또 오히려 고부가치 소상공인, 또 우리 이 해당 상권에 요구되는 그런 업종,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그냥 매출액 자체가 건전하게 보조되고 그걸 기반으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존시켜 나가는 그런 종류의 자영업자들의 건전화 정책들을 더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